네, 저희 이제 유특 볼 건데요. 자, 유특에서는 일반 유아도 있고 유아 특수교육 관련된 문제들도 있죠. 그래서 그 문제들을 일단 답은 써져 있어요. 유아 특수교육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이제 중특에 나올 법한 것들 위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A의 1번 보시면 일단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특수교사랑 그 다음에 특수학급 미설치교의 일반 교사와의 대화 내용과 참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지어서 지금 보면요. A에서와 같은 선별검사를 실시하는 목적을 쓰고요. 그 다음에 B는 특수교육 선정 단계 중에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쓰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일단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단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볼까요? 먼저 선별검사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진단, 적격성, 교육진단, 형성평가, 총괄평가 이렇게 이루어지죠. 그 단계에 따라서 이제 이루어질 건데 지금 보시면 가에서는 이제 경수가 일단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배치 신청을 했대요. 그래서 전화를 했다라고 하니까 경수 어머님이 일단 영유아 건강검진을 했다라고 하네요. 영유아 건강검진 선별검사라고 했죠.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량 선별검사이고요. 그걸 했더니 추적검사 요망이 나왔어요. 추적검사 요망이라는 건 더 심층적인 평가를 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이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드렸다. 그래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무료로 선별검사하고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해 줬는데 이 안내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문제랑은 조금 달라요. 자,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무료로 선별검사,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근거. 특수교육법에 있었죠. 자, 특수교육법에서는 이제 선별검사를 무료로 실시해야 된다, 무상으로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보건소, 병원, 의원, 그리고 이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별검사를 하는 목적을 쓰래요. 왜 진단평가하기 전에 선별검사하나? 뭐였어요? 더 심층적인 평가에 의뢰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는 굳이 A를 보지 않더라도 선별검사 실시하는 목적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별검사하고 나면 이제 봤더니 이제 심층적인 평가로 넘어갔을 때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면 복지카드를 받게 되나요? 장애인으로 진단이 되나요? 라고 묻는 거죠. 되는 거? 아니었어요.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해서 모두 장애인 등록을 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반대로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는 거 아니에요. 왜요? 장애로 인해서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어야, 그러니까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이어야 특수교육 대상자로 되는 거죠. 그래서 특수교육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특수교육 대상자인지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된대요. 이거는 무슨 단계이죠? 적격성 단계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별한 다음에 진단이라고 하는 단계는 장애를 진단하는 거였다. 그래서 장애 유형, 원인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그런데 그것만으로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안 된다라고 계속 강조했었어요. 그래서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하려면 적격성에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 적격성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B는 적격성 단계이다 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요. 여기에서 이제 2번 소문항에서 2번은 선생님들 안 보셔도 되고요. 1번으로 볼게요. B에 근거해가지고 개별화 교육 지원팀 구성 시 고려할 점을 써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B 보니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네요. 자, 특수교육법의 근거에서 개별화 교육 지원팀 구성할 때 고려할 사항 뭘까요? 누구들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특수교육법에 제시되어 있었죠. 그래서 개별화 교육 지원팀 구성하는 일단 책임 주체는 누구예요? 각급 학교의 장이고요. 이 각급 학교의 장은 누구로 구성을 해야 되죠?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그리고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개별화 교육 지원팀을 구성해야 된다라는 게 요게 답이에요. 그런데 이제 개별화 교육 지원팀 구성이라고 했을 때 우리 생각해야 되는 것도 언제까지 구성해야 되나 또 있었어요. 언제였어요? 매 학년 시작일로부터 2주 이내에 구성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개별화 교육 지원팀을 구성하고 나면 이 개별화 교육 지원팀은 매 학기마다 IP를 수립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매 학기 며칠 이내? 30일 이내라고 했죠. 그러면 선생님 제가 쭉 얘기를 했는데 그 1번 답에 매 학년 시작일로부터 2주 이내 요거 쓰셔도 될까요? 여기서는 답이 안 돼요. 왜요? B에 근거하라고 했죠.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이 아니라 특수교육법에 근거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특수교육법 자체에서는 구성원이 누구인지 정도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각각 학교의 장은 이제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교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담당 인력으로 개별화 교육지원팀 구성해야 된다. 요것만 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작성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서요. 자, 나의 밑줄친 B와 C의 근거에서 밑줄친 디귿은 개별화 교육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구성 요소 중에 무엇에 해당하는지 쓰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B와 C의 근거에서, 그러니까 법이랑 시행규칙의 근거에서 우리가 봤을 때 통학비 지원과 치료 지원은 어디에 들어가는가 라고 물어보네요. 통학비랑 치료 지원은 어딘가요?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죠. 그래서 답은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고요.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정의를 써라 라고 하면 선생님 어떻게 쓰실 거예요? 일단 누구의 교육을 위해서?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을 위해서. 근데 이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효율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적, 물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였어요. 그래서 치료 지원도 있고요. 통학 지원도 있죠. 그 외에 또 어떤 게 있나요? 가족 지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원 인력 있었고요. 정보 지원, 기숙사, 그 다음에 각종 교구들 제공해야 되죠. 학습 보조기기, 보조공학기기, 각종 교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타가 있었어요. 기타에는 뭐가 들어가요? 보행훈련 들어가고요. 심리행동 적응훈련 들어가요. 그래서 8가지가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대표적인 유형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풀었고 우리 나를,는 다 읽지 않았는데 나로 조금 가서요. 자, 보시면 이제 경수에 대해서 이제 개별화 교육 지원팀 협의회 때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누고 싶다라고 해서요. 개별화 교육 지원팀 구성할 때는 주요한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할 수 있대요. 자, 우리 IP 작성할 때, IP 수립할 때 다양한 전문가들이 협력해야 된다. 그래서 협력하는 유형에 따라 다학문, 간학문, 초학문이 있었죠. 그래서 다학문은 각각 진단하고 각각 중재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간학문은요. 각각 진단하고 중재하지만 뭐가 이루어져요?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요. 초학문은요. 진단부터 함께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원형 진단으로 많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표도 같이 세우고 중재도 주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해요. 그리고 가족의 참여도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그럼 주 서비스 제공자와 가족이 중재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른 전문가들은 무엇을 해줘요? 역할 방출을 해준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역할 방출을 통해서 주 서비스 제공자, 가족이 중재를 제공한다라는 거 있으면 이제 초학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초학문에서는 치료 지원할 때 어떻게 해줘요? 통합된 치료 해주죠. 그래서 실제
기능적인 수행을 하는 환경에서 치료하는 것까지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보자면 학교장은 개별화 교육 지원팀을 구성할 때 장소 제공, 회의 시간 확보, 구성원 간의 협력 등을 지원해야 된대요. 왜요? 개별화 교육의 책임 주체가 학교장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학교장이 개별화 교육의 책임 주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문제에서 개별화 교육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요소 중에 무엇에 해당하는지 해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찾았는데 그거 말고 또 포함되어야 할 요소 뭐가 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학생의 인적사항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특별한 교육 지원이 필요한 영역에 한해서 현재 학습 수행 수준,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교육 방법, 평가 계획, 그리고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초특도 그렇고 유특도 그렇고 개별화랑 통합해서 좀 은근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 그냥 넘기셨다면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2번에 보시면 지적장애 유아가 나와요. 그래서 지적장애와 관련된 내용도 있을까 하고 지금 보시면요. 자, 일단 가해 밑줄 친 기억은 장애 위험 요인 3가지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쓰시오 하는데요. 선생님들 요거는 유특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우리 장애 위험 요인과 관련해서는 정서행동장애랑 지적장애에서 봤었죠. 그런데 유특에서는 또 장애 위험 요인을 다르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거와 관련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그래서 요거 말고 여기에서 지금 형성된 위험 요인이라고 하는데 그거 말고 우리가 지적장애라고 하니까 윤서가 염색체 이상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면 지적장애에서는 무슨 위험 요인으로 보나요? 생물학적 위험 요인으로 보죠. 그거를 기억할게요. 자, 염색체 이상 아니면 유전자 이상이라고 하면 생물학적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고요. 그 외에 또 뭐 있었어요? 학생과 부모의 잘못된 행동, 행동적 위험 요인, 그리고 상호작용의 질과 관련된 거, 사회적 위험 요인, 교육이나 정보의 부재와 관련된 거, 교육적 위험 요인, 요걸로 우리는 생각하고 얘는 유특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4가지 위험 요인들로 인해서 이제 장애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지적장애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린 예방적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방적 접근 역시 1차, 2차, 3차로 나눌 수 있었죠. 1차는 이러한 위험 요인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 2차 예방은요. 가지고 있는 위험 요인이 장애로 발전하지 않도록 하는 거. 3차 예방은요. 장애로 인해서 2차적 장애 아니면 장애가 심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중특 선생님들은 여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넘어가서요. 자, 니은을 감소하기 위한 환경 조절 방법, 그 다음에 디귿에 해당하는 내용, 그 다음에 배변 훈련할 때 밑줄 친 리을의 지도 내용이 무엇인지 쓰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가를 계속해서 보자면 일단 윤서 같은 경우에 지금 염색체 이상 생물학적 위험 요인으로 인해서 지적장애가 생긴 거고요. 지금 4세인데도 기저귀를 떼지 못했다라고 하죠. 우리 생활연령 2세 이상이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4세인데 기저귀 떼는 시기 놓쳤고요. 그래서 지금 아이를 데리고 화장실에 갔더니 막 변기에 안 앉으려고 한대요. 그 이유가 지금 보면요. 집의 변기가 유치원과 크기가 달라서 그럴 수 있다. 높이가 다르면 변기에 앉을 때 불편해하고 불안할 수 있죠. 그럼 이것에 대해서 환경 조절을 하자라고 하는 건데 그럼 선생님들 뭐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거 지금 물리적 환경 수정 얘기하는 거구나, 교수적 수정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교수적 수정을 할 거다. 그럼 뭐부터 찾아야 돼요? 무엇을 수정할 것인가? 지금 얘 변기 이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 뭐예요?
가정에 있는 변기죠. 집의 변기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이 집의 변기가 여기 보시면 얼음 변기여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것과 관련해서 수정을 할 건데요. 이 집의 변기를 수정해야 되는 이유는 이 아이가 높이 차이로 인해서 불안하고 불편해하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유치원의 변기와 동일한 높이에, 동일한 크기의 변기를 설치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교수적 수정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엇을 내가 수정할 것인지, 그리고 왜 수정해야 되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예시 들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귿에 해당하는 거 계속 보자면, 그래서 이제 변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배변 훈련이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준비도 평가를 해야 된대요. 자, 우리 준비도 평가라고 하는 건 얘가 배변 훈련하기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보는 거.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생활 연령이 2세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했고요. 그거 말고 또 뭐 있어요? 기저귀가 최소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마른 상태, 그러니까 건조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는요. 배설 형태가 안정적이어야 된다. 규칙적인 배설 패턴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내용을 써주시면 되고 요거 말고 또 우리가 하나 더 고려해야 되는 게 있었어요. 균형 유지 능력이 있는가 봐야 되죠. 변기에 앉았을 때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런데 그거를 여기에 답으로 쓰기엔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균형 유지가 안 되면 보조공학기기 사용하면 되죠. 그래서 준비도 평가에서 평가를 하긴 하지만 우린 그것보다 안 나온 거 쓸 때는 요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규칙적인 배설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준비도 평가를 해서 봤더니 얘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럼 바로 훈련에 들어가는 거 아니었어요. 뭐도 같이 평가해요? 그래서 얘가 규칙적인 배설 패턴이 어떠한지, 그러니까 얘가 언제 화장실을 가는지 우리 평가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요. 이 배설 기술과 관련된 다른 기술들 가지고 있는지 봐야 되죠. 관련 기술, 옷 입고 벗는 거, 뭐 손 씻기, 뭐 물 내리기, 뭐 소근육 이런 것들을 같이 평가를 해요. 그 다음에 자세 확인하고요. 그리고 습관 훈련 시작하죠. 그래서 바른 자세 할 수 있는지 못하면 이제 보조공학기기 사용하고 이제 그 다음에 첫 번째 단계가 습관 훈련인데 습관 훈련에서는 뭐 지도해요? 규칙적으로 화장실 가는 거. 그래서 배설 패턴이 밝혀지면 10분 전에 화장실로 데려가고요. 5분간 앉힌 후 교실로 돌아오는 그러한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규칙적으로 화장실에 가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 두 번째 단계에서는 뭐 하나요? 학생이 이제 배변 욕구를 표현하는 단계죠. 내가 선생님이 데려갈 때만 화장실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을 때 표현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가고 싶으면 볼 일이 마려우면 화장실에 가야 되는구나. 이것을 알게 하는 단계고요. 세 번째 단계는요. 독립적으로 화장실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의사가 있을 때 화장실에 가서 처음부터 끝 단계까지 모두 다 하고 돌아오는 거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 단계에서 낮부터 훈련하고 그 다음에 밤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거 할 때, 그러니까 배변 훈련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 뭐였나요? 가정에서도 함께 한다. 그래서 다양한 환경에서 일반화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있죠. 가정에서도 함께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요. 또 어떤 게 있었나요? 화장실에 항상 같이 가야 된다 그랬어요. 왜요? 강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항상 같이 가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실수했을 때 지나친 관심 주지 않는다 했어요. 그냥 청결하게만 해준다. 그래서 강화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시면요. 행동 중재 방법이 무엇인지 물어봤어요.
그래서 요거 문제 저는 보면서 좀 별로다라고 생각했던 게 우리 이거 벌이어서 사용 잘 안 한다 그랬죠. 현장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윤서가 장난감 정리를 잘 안 한대요. 그래서 윤서가 놀이한 후에 장난감을 정리하지 않으면 여기까지가 지금 문제 행동이죠. 윤서가 문제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한대요? 자신이 가지고 놀던 것도 정리할 뿐만 아니라 동생이 가지고 놀던 것도 모두 정리한대요. 원래 상태보다 더 좋게 만드는 거죠. 내가 갖고 논 거보다 다른 것까지 정리하니까 우리 집을 더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뭔가요? 보건 과잉 교정이에요. 그래서 보건 과잉 교정 같은 경우에는 정적 벌이라고 했어요. 얘한테 혐오 자극을 주는 거다. 그래서 잘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었는데 문제로 이제 낼 게 없어서 그런지 냈고요. 그러면서 약간 찔리는지 그건 벌을 주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정적 벌로 우리가 보건 과잉 교정과 긍정적 연습 과잉 교정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 보건 과잉 교정은 더 좋은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 긍정적 연습 과잉 교정은요? 바람직한 행동을 과하게 연습시키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두 번 연습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행동을 10번씩 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도 선생님들 좀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요번에 뭔가 문제 행동이 일어났을 때 후속 결과로 속어 나왔고요. 가인 교정 나왔고 그리고 상반 행동 차별 강화 나왔죠. 그래서 문제 행동과 관련된 후속 결과 중재도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바로 넘어가서요. 자, 이제 발달지체 유아 선우랑 자폐성 장애 유아 지혜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고요. 언어 표본이 나와 있어요. 자, 언어 표본이 나와 있다라고 하면 의사소통과 관련된 뭔가 문제가 나오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소문항 보시면 비출진 기억과 니은에 나타나는 의사소통 요소의 차이점을 비교하래요. 그래서 봤더니 지금 요리 활동을 했나 봐요. 그 다음에 피자 먹으려고 하는데 선우 같은 경우에 손을 내밀면서 달라는 눈빛을 보인대요. 요거 말 없이 몸짓으로만 표현하고 있죠. 이거 언어의 요소, 의사소통 요소 중에 뭔가요? 비구어적 요소, 비언어적 요소죠. 그래서 비언어적 요소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우한테 피자 줄까 했더니 그때도 비언어적 요소로만 말해요. 그랬더니 교사가 주세요 해야지 해서 주세요라고 하면서 니은에서 많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많이만 줄 그어져 있는 거 아니죠? 이 가로가 중요한 거죠. 큰 소리로 빠르게 말했대요. 지금 속도와 크기를 다르게 하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 뭔가요? 준언어적 요소죠. 만약에 이 문제에서 내가 출제자가 언어적 요소에만 하고 싶었다면 여기까지만 줄을 그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로까지 줄 그으면서 큰 소리라는 강도와 이제 빠르게라는 속도를 같이 이야기한다. 준언어적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비언어적 요소와 준언어적 요소의 차이점 뭐 하시면 돼요? 언어에 의존하는가 의존하지 않는가죠. 그래서 기억, 비언어적 요소는 말이나 언어에 의존하지 않고 메시지 전달하는 거고요. 준언어적 요소는 말에 첨가해서 메시지 전달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자면 지혜가 사용한 반향어의 유형을 쓰고 이것의 기능을 쓰래요. 자, 반향어라고 하면 우리가 지연이랑 즉각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아까 초등에서는 지연 반향어가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제 피자 먹은 다음에 이제 자유놀이 시간에 기차놀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혜가 피자 다음에 더 줄게 라고 교사가 이전에 말했던 말을 따라하고 있죠. 그러면서 피자 다음에 더 줄게, 피자 다음에 더 줄게를 계속 반복하고 있네요. 그러면 지금 교사가 한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 피자 먹던 시간에 들었던 말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니까 지연 반향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의 기능 뭐겠어요?
지금 교사가 알려주죠. 그래, 더 먹고 싶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간절하게 피자를 달라는 눈빛을 보이면서 더 줄게 해요. 그럼 뭐예요? 요청하기죠. 요청하기, 요구하기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반영어 같은 경우에 특정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바로 소거하지 않고 기능적인 언어로 바꿔줘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거 지연 반영어 요구하기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3번에서 B와 같은 언어 표본을 사용하는 언어 발달 검사 방법의 명칭을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점을 쓸 건데 표준화된 언어 발달 검사와 비교하래요. 표준화 검사랑 비교해서의 장점을 쓰래요. 그래서 지금 B 봤더니 지혜가 피자 먹는 시간 그리고 기차놀이 시간에 했던 말을 쭉 쓰고 있네요.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을 관찰해서 표본을 수집했죠. 이거 뭔가요? 자바라 검사이죠. 그래서 자바라 검사 같은 경우에는 표준화 검사와 차이점이 뭐였어요? 죄송해요. 자, 다시 돌아가서 어떤 장점이 있었어요? 표준화 검사에서 평상시에 보이는 언어 수준을 파악하는데 효과적이죠. 표준화 검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더 구조화된 상황에서 학생에게 뭔가 질문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는 과정에서 언어 수준을 본다면 자바라 검사는 일상생활 안에서 전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검사하는 거니까 평상시에 보이는 언어 수준을 파악하는데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요 평상시에 보이는 언어 수준을 파악하려면 우리가 표본 수집부터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고려사항이 있었죠. 어떤 게 있었나요? 일단 교사와 학생은 친밀감이 있어야 돼요. 라포 형성해야 되고요. 하나의 상황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에서 수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다양한 대화 상대자와 하는 것을 수집해야 되죠. 그 다음에 교사 주도가 아니라 아동 주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동이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질문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 했어요. 질문 지양하자. 그래서 기다려 주거나 아니면 좀 웃긴 행동을 해서 학생들이 반응할 수 있게 해주자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같이 고려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언어 표본 보시면요. 피자 다음에 더 줄게라고 4번이나 지금 구분을 해놨어요. 자, 이렇게 발화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었어요. 뭐였나요? 똑같은 말인데 왜 이렇게 다 하나씩 썼어요? 상황이 달라지면 발화 구분을 해준다라고 했죠. 반복된 발화더라도 시간이 지났거나 아니면 다른 맥락에서 사용되었거나 아니면 운율이 변화되었거나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하면 나누어 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신 단순히 반복한다라고 했을 때는 최초 발화만 분석한다라고 했던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표본 분석하는 과정에서 자가 수정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줘야 되나요? 수정된 발화만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부분 기억해 주시고 사실 언어 표본 기록할 때 여기는 이렇게 간단하게 했지만 여기 아동의 말뿐만 아니라 뭐도 들어가야 돼요? 상황하고 대화 상대자의 말이나 행동도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 들어가야지 우리가 분석할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언어 표본을 수집하고 구분해서 분석할 때 크게 3가지로 분석할 수 있었죠. 의미론적, 구문론적, 하용론적 분석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의미론적 분석에서 아까 우리가 초특에서 본 것처럼 의미 관계를 분석해 볼 수 있고요. 개별 의미 유형 파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의미론적 분석에 되게 중요했던 거 어휘 다양도 분석할 수 있었죠. 그래서 어휘 다양도 분석할 때 선생님들 생각해야 되는 거 용어는 뒤에 어미가 달라져도 하나로 본다라고 했던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문론적 분석에서는 뭐예요? 평균 발화 길이 보죠. 그냥 형태소, 구문 형태도 보지만 평균 발화 길이를 많이 봐요. 평균 발화 길이는 3가지로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형태소, 낱말, 어절. 그래서 형태소는 뜻을 가진 채소 단위로 나누는 거고요. 낱말은 우리가 단어들 위주로 하는데 조사는 따로 뺀다 했어요. 그 다음에 어절은 띄어쓰기라고 했죠. 그런데 이 평균 발화 길이 중에서 우리가 문장을 봤을 때 하나의 형태소로 되어 있는 것 제외하고 2개 이상의 형태소로 된 문장들만 분석하는 거 평균 구문 길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하용론적 분석은 뭐예요? 얘가 대화할 때 자발적으로 했는가 아니면 모방을 했는가 자발성 보고요. 그 다음에 이 대화 상황에 적절한가 적절성 보고요. 그 다음에 이 말의 기능이 무엇인가 라는 거 분석했었죠. 그래서 아동의 일상생활에서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들을 가지고 와서 의미론적, 구문론적, 하용론적 분석할 수 있다. 그래서 평상시에 보이는 언어 수준 파악 가능하다라고 했던 게 자바라 검사입니다. 그래서 초등 A6번이랑 좀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청각장애 나오네요. 청각장애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사와 유아교사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자, 첫 번째 보시면 객관적 청력평가와 주관적 청력평가의 차이 측면에서 기억의 이유를 쓸 거고요. 그다음에 니은에 해당하는 청력평가의 명칭을 쓰래요. 자, 은수라는 아이가 있는데 얘가 지시도 잘 안 따르고 발음도 부정확해서 원래 발달지체인 줄 알았는데 검사해보니까 청각장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청각장애는 사실 조기에 발견해서 중재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얘는 그 시기를 조금 놓쳤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조기에 발견하고 중재하는 게 중요하니까 조기부터 선별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영아의 경우에는 객관적 청력 평가를 통해서 조기에 선별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죠. 자, 왜 영아 같은 경우에 주관적 청력 검사가 아니라 객관적 청력 검사 하냐? 요거 말하는 거죠. 왜 그런 거예요? 피검자의 반응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객관적과 주관적 청력 평가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피검자의 반응에 의존하는가, 의존하지 않는가 였었어요. 그럼 그걸 바탕으로 써주시면 돼요. 자, 피검자의 반응에 의존하는 게 주관적 청력검사. 근데 그거랑 달리 객관적 청력검사는 피검자의 반응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이 영아와 같은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의사소통에 어려움 있는 영아의 선별검사에 많이 사용된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영아뿐만 아니라 의사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지시 따르기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객관적 청력검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보면요. 영유아 청력 선별과 진단을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음양 방사래요. 이음양 방사 검사는 달팽이 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거였죠. 그래서 얘는 뇌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다. 청신경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 두피에 전극 단자를 부착해서 이제 경로로 전달되는 정기적 신호를 확인한대요. 이거 무엇인가요? 뇌간 유발 반응 검사, 청성뇌간 반응 검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지금 중추신경계로 가는 이 경로 안에서 정기적 신호가 어떠한지를 가지고 평가하는 거다. 그래서 그 부분 찾아 쓰시면 되고요. 그러면 지금 이음양 방사랑 그 다음에 중추청각 처리 경로에 대한 검사가 있었는데 이거 말고 또 있었던 게 중의검사가 있었죠. 임피던스 검사라고도 하는데요. 3가지 하위 유형이 있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의검사 했을 때는 고막 운동성 검사 본다 그랬어요. 고막에서 소리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밖으로 잘 나오는지 보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큰 소리에 반응하는 거 등골근 반사 검사 있었죠. 등골근이 수축되는가 보는 거였고요. 그리고 큰 소리에 원래 등골근이 수축해야 되는데 이 반사가 일어나는 기간이 짧은지 아니면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보는 거 등골근 반사 피로 검사 있었죠. 이 3가지를 가지고는 중의를 보는 거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객관적 청력 검사와 관련된 유형과 그 목적에 대해서 지금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서 보면 청력 손실 부위에 따른 운수의 청각장애 유형을 쓸 거래요. 전음성인지 아니면 가문성인지 혼합성인지 아니면 청각 처리 장애인지 요거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디귿의 장점을 정서적인 측면에서 써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A 같은 경우에 운수 보면 만성적인 중이염을 알았대요. 지금 중이염이라고 하니까 중이가 손상되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도는 60dB 손상이죠. 그리고 골도는 이상이 없다. 정상이다. 기도 손상, 골도 정상이고 중이의 손상이다. 무엇인가요? 전음성 청각장애죠. 그리고 얘는 수평형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는 저음장애형이다. 그래서 얘의 특징이 뭐였나요? 전음성의 특징. 비음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게 특징이었죠. 그리고 초분절적 요소도 잘 이해하지 못한다. 이러한 것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전음성 나왔으니까 또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가늠성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손상? 뇌가 손상. 그래서 기도랑 골도가 모두 손상이었고요. 걔네 손상 차이는 유사하다. 10dB 이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손상 정도는 심한 편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얘는 청력형이 고음 정경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음 정경형이어서 저 주파수 대역을 좀 그나마 잘 들어서 가대 비음이 나타난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가음성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음의 누가 현상이었죠. 그래서 보청기 효과가 거의 없다. 전음성은 보청기 효과를 볼 수 있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가능성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음명료도 검사를 통해서 미로성인지 후미로성인지 알 수 있다 했어요. 그 기준은 말림 현상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이죠. 말림 현상이 나타나면 후미로성이라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혼합성은요. 외이 또는 중이가 손상이고 그 다음에 내이도 손상인 것을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중이염 알았다라고 해서 그냥 바로 전음성에서는 안 돼요. 내이 손상인 것까지도 항상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외이, 중이, 내이 손상이어서 기도랑 골도가 손상이고요. 그런데 기도 손상이 골도 손상보다 10dB 정도 더 크다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청력형은 수평형일 수도 있고요. 가문성 따라서 고음 정경형일 수도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청각 처리 장애이죠. 자, 청각 처리 장애라는 건 뭐였나요? 말초 청각 기관은 정상이다. 그래서 정상 청력형을 가지고 있지만 얘는 중추 청각 신경계의 손상으로 인해서 들은 소리를 해석하고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걸 얘기했죠. 그래서 얘의 가장 큰 특징은 소음과 신호음을 구분하는 걸 어려워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해줘야 되는 거 SNR을 높여주어야 한다. 향상이라는 건 높이는 거다라고 했죠. 그래서 SNR을 높여주는 방법. FM 보청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소음 자체를 줄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카페트나 커튼 이런 거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 학생들 해석하는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는 반응이 나타나고 청각적 주의 집중에도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 했었어요. 그래서 요거 청각 처리 장애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청각장애 유형을 파악해서 특성에 맞게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청각장애 유아를 교육적으로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면서 동반 입학이라는 걸 제시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야? 동반 입학 처음 들어보는데 라고 하지만 우리 단서 있죠? 단서 뭔가요? 하나급에 청각장애 유아를 1명만 배치하고 2명 이상 배치하는 게 동반 입학이라고 아예 설명해주고 있죠. 왜 1명 배치하는 것보다 2명 배치하는 게 좋을까요? 내가 이거 다 모르더라도 요 말 가지고 우리 생각해 보면 되죠.
동질감이 있는 거죠. 동질감. 우리가 청각장애 학생을 한 학급에 한 명만 배치하게 되면 건청이들 사이에 나만 이질감을 느껴요. 그런데 나 말고 다른 친구도 청각장애인 거예요. 그러면 동질감 느낄 수 있다. 이거 뭐랑 연결해 주시면 돼요? 2BI. 이중문화 접근이랑 하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중문화 접근에서 1차 언어로 수화를 가르치고 1차 문화로 농문화를 가르치는 이유 뭐였나요? 이 학생들의 자아 정체감을 정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거와 동일하게 청각장애 학생이 우리 반에 또 있다라고 하면 이 아이 나의 집단에 대해서, 나의 정체감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보시면 원래 이제 건청이들 사이에 혼자 있으면 이제 의사소통 단절이나 고립감 등으로 인해서 정서적 발달, 정체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줄여줄 수 있는 게 동반 입학이에요. 그래서 동질 집단으로 인해서 농정체성을 습득할 수 있다. 그래서 정체성, 정서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이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시면요. 리을의 학급 규칙에 해당하는 예를 써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은수가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 2사람 이상이 동시에 말할 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냥 선생님들은 토론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교사만 이야기하지만 토론 시간에는 여러 명이 같이 이야기하는데 그때 듣고자 하는 소리를 선택해서 듣는 게 어렵대요. 신호음을 선택하기가 어렵다, 발화자를 인식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급 규칙을 만들 건데 친구가 말할 때 동시에 말하지 않는다, 한 사람씩 순서대로 말한다, 이거 말고 또 학급 규칙 뭐 있는가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발화자가 동시에 말하지 않는다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발화자를 인식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청각장애 학생이 발화자 인식을 돕는 규칙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내가 말할 때 손 들고 말한다, 스피치볼 들고 말한다, 이런 것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우리가 토론 시간에 학생이 더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무엇이 있나요? 학급 규칙 만드는 거 말고. 자리 배치가 있었죠. 자리 배치 어떤 식으로 해줘요? U자형으로 해주고 U자형 배치해서 왼쪽이나 오른쪽 끝에 앉혀주어서 모든 학생들을 볼 수 있게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학생이 앉는다라고 했을 때 창문이나 빛은 등을 지고 앉아야 되죠. 그래서 눈부심을 예방하기 위해서 창문 빛을 등지고 앉게 해줘야 된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4번 문제까지 보았고요. 5번은요, 쉬는 시간 가지고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